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1990년 11월, 나는 부부 동반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으로 휴양을 떠났다. 내 마음은 줄곧 무거웠으나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내는 대부분의 북한의 선량한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에게 환상을 품고 있었다. 게다가 김정일에 대해서도 그의 방탕한 사생활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좋게만 생각하고 있었다. 김정일도 내 아내에게는 잘 대해서 친필 감사장을 주고 인민기자라는 최고의 명예 호칭도 내렸으며 자식들이 하나같이 공부를 잘하고 일도 잘한다면서 행복한 가정의 표본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선전이 필요하면 아내를 먼저 내세웠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내막을 잘 모르는 인민들 사이에서 어딜 가나 떠받들어지는 입장이었다. 아내는 가정생활은 물론 개인 생활에 대해서도 명예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로서는 아내의 만족감을 애써 깰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당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일들과 나의 사상적 고민에 대해서는 일원반구 입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자유의 품으로 망명을 하면서까지 아내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 같다. 아내가 나를 얼마나 원망할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중국에서는 우리 부부를 극진히 환대해 주었다. 우리는 중국의 고위 간부들과도 만나 두 나라의 당과 인민의 친선을 위해 뜻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나는 1987년부터 만성 후두염을 앓고 있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체 강연을 면제받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그들은 이틀 동안 나의 건강 상태를 정밀히 검사하여 약을 지어주었다. 나와 아내는 사천성의 고적 등을 돌아보면서 중국 인민들의 활기찬 생활상을 눈으로 확인했다. 양자강을 내려오면서 삼협과 소삼협의 웅장하고 기묘한 자연의 조화도 감상할 수 있었고, 새 중국의 찬란한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이 위대한 나라를 정복하려 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던가를 새삼 느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부부에게 적지 않은 잡비를 주었다.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물건 하나라도 더 구하려고 바삐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나는 쓴웃음을 금할 수 없었다. 휴양을 다녀와서 보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문서 사건이 있기 전보다도 더 좋아진 것 같았다. 지도자의 문서를 집필해야 할 업무가 잇따라 주어졌고 나는 그 일을 비교적 만족스럽게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흥진비례라고 했던가. 이번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아들 경모의 결혼 문제였다. 경모는 김일성 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다음 박사원을 졸업하여 학위를 받고 주체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와는 달리 운동의 소질이 많고 특히 태권도를 잘해 인기가 있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모는 어릴 때부터 장성택 집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다가 장성택의 만누이 딸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만 임신을 시키고 말았다. 당시는 간부들의 자녀끼리 결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만일 중앙당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한 사람을 당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이 아니라 이 결혼을 누구보다도 김경희가 반대하고 나선 데 있었다. 우리에게는 불행한 우연이지만
그 무렵에는 김경희와 장성택의 사이가 벌어져 우리를 서로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애쓰던 때였다. 장성택도 그랬지만 김경희도 경모를 집으로 자주 데려가곤 했다. 김경희는 경모가 장성택의 생질과 결합되어 장성택과 더 가까워지는 게 싫은 모양이었다. 경모의 결혼을 싫어한 또 한 사람은 허담의 부인 김정숙이었다. 김정숙은 김경희가 내 아내를 더 신임하는 것을 늘 시기해왔다. 그런 마당에 경모가 장성택의 조카 사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집의 지위도 그만큼 강화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 같았다. 김정숙은 김경희를 부추겨 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성택이 찾아왔다. 경모는 부족함이 없는데 아무래도 자기 조카와는 짝이 기운이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자신과 친한 김경희가 반대를 하고 나서자 아내도 주저하고 있었다. 그래서 경모에게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경모는 나에게 그녀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장성택의 생지를 만나 얘기를 해봤더니 그 애는 울면서 죽어도 헤어질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아들 경모가 성인이 되도록 자상하게 보살펴주지 못했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했으나 나는 그 애들 스스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 주는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어떤 경우든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또 그 소리냐며 녹음했다가 틀어놓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어쨌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겠다는데 내 지위에 불리하다고 하여 이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서야 무슨 애비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김정일이 나를 이론가로서 이용했기 때문에 이쪽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더구나 며느리감도 착하고 예뻐 마음에 들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김정일에게 사태를 보고했다. 김정일은 내 말을 다 듣더니 불쑥 젊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걸 어떻게 하겠냐며 결혼시키자고 했다. 나는 아들의 결혼에 대해 혼자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장성택이나 김경희는 당의 원칙을 지켜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 장성택과 김경희를 불러 쓸데없는 데 간섭한다며 욕을 한 모양이었다. 장성택은 김정일에게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넘겼지만 김경희는 약이 올라 아내에게 절교 선언을 해왔다. 아내는 물론 자식들도 모두 김경희의 절교 선언에 놀라 더 이상 결혼을 진척시키지 말고 김경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만일 경모가 권력의 압력에 못 이겨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게 된다면 일생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처녀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다.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방해 책동이 심해질수록 내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으며 모험이었다. 김정일도 이 결혼에 대해 겉으로는 찬성한다고 했지만 내심 반대하는 눈치였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비서의 자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김정일이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통례였다. 내 둘째 딸이 결혼할 때만 해도 그는 훌륭한 선물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결혼식 날짜를 알렸지만 경모가 내 외아들임을 잘 알면서도 김정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어쨌든 경모는 장성택의 생질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첫 손녀가 태어났다. 나는 그 손녀에게 지현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애를 보기까지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그랬는지 나는 지현이를 극진히 사랑했다. 김경희가 우리와 관계를 끊자 반대파들은 좋아하며 나를 공격할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나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1992년은 김일성의 80회 생일과 김정일의 50회 생일이 낀 해였다. 김일성은 이미 예전의 김일성이 아니었다. 원기도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성공적으로 넘겨줄까 하는 문제만 생각하는 노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게다가 아들 김정일에게 노골적으로 아첨하는 것도 눈에 자주 띄고 또 소문으로도 들려왔다. 한 예로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의 50회 생일을 칭송하는 송시를 썼는가 하면 심지어 이를 비석에 새겨 백두산 소백수골 안에 꾸며놓은 김정일 생가 근처에 세워두기까지 했다. 나는 어느 날 아침 김일성의 송시라는 것을 팩스로 받아보고는 아연실색했다. 나는 언제나 역사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김일성이 김정일의 생가를 꾸미고 송시를 쓴 것은 그의 일생에서 아마도 최대의 과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형편없는 속물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될 것이다. 김정일이 러시아에서 태어나 유라라는 이름으로 유년기를 보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김경희가 내게 준 소련판 지도책에도 유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사실을 속이면서 백두산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출신들을 불러 김정일이 태어난 백두산의 미령을 찾아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들은 백두산 일대를 뒤졌지만 애초에 없던 미령지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러자 김일성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찾아야겠다며 돌아다니다가 경치도 적당하고 위치도 그럴듯한 곳을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 뒷산을 정일봉이라고 명명했다. 당 역사연구소는 구호나무도 준비하고 큰 바위에다 정일봉이라고 써서 산 정상에 올려붙였다. 그리고 예술인들은 정일봉이라는 노래를 지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김정일의 50회 생일을 칭송하는 시를 써서 돌렸던 것이다. 나는 남부끄럽고 한편으로 김일성이 애처롭기도 하여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었다. 김일성은 지난 1992년 무렵에 이른바 회고록을 집필하는데 큰 기대를 걸었다. 나는 형식상으로나마 당 역사연구소를 담당하는 비서로서 속으로 제발 한두 권만 내고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의 얘기지만 그 일로 한몫 보려는 사람들은 김일성이 사망한 뒤에도 계속 회고록을 내자고 주장하며 나섰다. 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며 반대했다. 처음에는 김정일도 내 말을 듣는 것 같았으나 회고록 속편이 만들어지자 아주 흡족해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도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토록 뻔한 이치를 어째서 그렇게도 모르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찮은 경력도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인민을 위해 희생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김일성 부자는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몰랐으며 오직 이기주의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속물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1992년의 그 추태를 보면서 내 마음은 김일성 부자를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기보다는 두 가지만을 해야겠다고 작정했다. 하나는 시간을 쪼개어 어떻게든 내가 개척한 인간 중심의 사상을 정리해서 후대에게 남겨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사상 국제세미나를 이용하여 주체 철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작정한 나는 예전보다 주체과학원에 더 자주 나가 학자들과 이론 토론회를 열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내가 김일성 부자의 글을 쓰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면 자신들 명의로 글이 발표되기도 전에 새 사상이 세상에 나간다는 이유로 이론 강연을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회는 막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주체과학원에서 토론회를 열도록 하고는 토론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형식을 취했다. 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토론 제목은 늘 김정일의 노작들 중에서 정하여 김정일 노작 토론회 형식을 취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학자들과도 토론회를 열어 내 사상을 서서히 조심스럽게 전파했다. 토론회가 아닌 외국인과의 면담은 반드시 면담록 정리과에서 녹음을 하여 김정일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론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학술 토론회라고 하면 녹음을 하지 않았다. 나는 학술 토론회를 이용하여 북의 사정을 외국인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알려진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다. 김일성의 80회 생일이 든 1992년 4월로 접어들었다. 생일을 경축하기 위해 주체사상 국제토론회가 도쿄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그래서 북한의 학자들이 평양에서 나고야까지 전세기를 타고 토론회에 대거 참가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북한 참가자들은 외국 학자들을 초청하여 전세기 편으로 평양으로 돌아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 학자들을 초청한 이유는 김일성의 80회 생일 기념 행사에 그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였다. 인민들에게 외국에서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수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음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여러 면에서 크게 발전한 일본에서는 주체사상의 진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 학자들과 깊이 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없어 토론회가 끝난 다음 한 열흘쯤 더 체류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학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면 적지 않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뜻처럼 안 되었다. 생일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급히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토론회 성과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청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김정일은 매우 흡족해하고 있었다. 그는 도쿄 토론회에 참가했던 대표단을 김정일 전용 연회장인 목란관에 불러 성대한 연회를 베풀기까지 했다. 대표단은 김정일 전용의 예술단 공연도 보면서 그야말로 질펀한 대접을 받았다.